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승정입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사해 주신 그 한국주민자치학회장 전상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시는 분입니다. 노고마하십니다. 다음에는 오랜만이다. 최응석 고려대학교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방자치를 가리키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정광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의 정시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학 전공이시죠? 그래. 석사. 그러시군. 네네. 행정학을 마스터하고 또 교육학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공부는 피곤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피곤하다. 공부는 시작할 때부터 피곤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점심 드시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졸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든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단기간에 끝내는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약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전상직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민자치를 25년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도 가지고 이제 주로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이제 가을에 길림대학교하고 저희 학회, 그다음 길림대 사회과학원하고 저희 학회가 이제 공동 학술 대회를 할 때 그때 대학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주민자치, 지역자치 이 문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2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자치지만은 집단 차원에서는 공공이 되는 그 길이 대학의 길입니다. 대학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학이 논어나 맹자나 중용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이제 쭉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원래 대학이라는 고본대학이 있고 이제 이정이라는 학자가 개정대학을 만드는 걸 가지고 주자가 만든 이제 대학 장구가 있고 왕량명이 하는 이제 대학문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왕량명은 친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이제 주자는 신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가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습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중에서 주자는 경물치지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왕량명은 성의정심을 더 중시했습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둘 다가 나누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물치지에 근거했는 거는 이제 평천하 국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유용하고 성의정심은 같이 함께 사는 데는 중요하지만은 실지제가라는 근린에서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이제 균형도 맞출 필요도 있지만은 수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점을 두는 게 맞을 거다. 심성의 중점
지식의 중점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중점을 둬야 되는데 서양은 이거 4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수신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치국 평천하 중에서 제하고 치, 가하고 국. 이제 제가 치국 간의 관계는 치국과 평천하 간의 관계는 아니면 제와 제가와 평천하의 관계는 이 3가지를 이제 살피면서 주민자치가 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 제가라는 구분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근린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제 치국을 지방이라고 해석을 했고 평천하를 국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뭐 평천하는 당연히 정부고요. 치국 그럴 때 지방은 시군구 시도고 제가 근린은 당연히 통리반입니다. 근데 되게 하면서 보면 읍면동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애매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강조를 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린에서는 친밀성이 중요하고 치국에서는 공동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평천하에서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국가는 뭐 별로 나라 사이즈 안 받습니다만은 이 친밀성을 유지하는 친밀권은 이게 물리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도 약간 경제성이라 그럴까 그런 권이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과 이제 근린에 대해서 주로 살피려고 하는데 읍면동 문제가 아마 자주 등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친밀성과 공공성을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의 친, 이제 근린은 제가 친, 이제 지방은 공, 이게 이제 함께하는 공입니다. 국가는 두루공자 써서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친하고 공 사이에 친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이공과 이공 사이에 공공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까지 보면 이걸 공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밀성 없이 공공성만 있을 때, 친밀성만 있고 공공성 없을 때, 둘 다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자, 친밀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친밀성은 이 문제입니다. 여기 뭐 학자들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면 사회 침투 이론, 자기 확장 이론, 사랑 이론, 이제 소속 욕구 이론, 사회 자본 이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친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 상호 공감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친밀성입니다.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뭐 뒤에 나오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친밀성은 물리적 거리나 이제 상호우전, 상호호의 응집력, 네트워크 밀도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친밀성 부족했을 때는 뭐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대인관계적 이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이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 문제 들어가면 공공성 문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버마스는 그 공적 의견 형성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공공성이라고 봤고요. 국가가 전담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도 분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프레이저는 이제 하위 공론장이 서로 교차해서 다원적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비국가적인 영역이라고 아예 박아버립니다.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두 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순수 사적 조직과 순수 공적 조직 중간 지점에 놓이는 혼합형 조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는 게 국가 독점이 아니라 사회도 이제 여기에 충분히 역할이 있고 사회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넘겨주시죠. 자, 공공성 부족 시는 부정 및 비효율 증대, 시민 신뢰 및 정당성 하락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대신 가장 치명적인 게 탈정치화가 증가를 하고요. 이제 사회 통합이 약화된다는 이런 건 이미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친밀성과 공공성을 놓고 봤을 때, 친밀성은 없이 공공성만 있을 때, 이제 공공성이 강조되고 친밀성 없을 때 현상, 이제 형식적 참여, 탈맥락성 아젠다, 탈정치와 무관심, 정책이 맥히지가 않습니다. 신뢰가 붕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밀성만 있고 공공성 없을 때는 현상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는 참여를 사적에서 공적으로 단계별로 규모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되고 있느냐. 신뢰성, 투명성의 균형이 있느냐. 대표성과 포용성이 잘 이루어지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늘 주민자치 강의하면서 썼던 슬라이드인데요. 국가는 법으로 동력을 얻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처벌 따릅니다. 지방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리는 주민들 간의 수평적인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친밀성은 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이 약이 없으면 친밀성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세계 국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공공성은 삼각형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때가 읍면동 통리 내려오면 여기 삼각점이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성이 결여가 되는 겁니다. 개별성이 결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친밀성이 삼각형을 다시 올라가면서 시도 정도에서 끝이 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친밀성에 기반을 두면 이 친밀성 자체가 가지는 그 형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친밀성 한계를 한 시군구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중간 영역이 공동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방자치가 이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뒤집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읍면동이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친밀성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이제 공사 문제, 양적으로 공사 문제가 있을 때 질적으로는 욕망에서 그러니까 도덕화가 문제가 되고요. 이쪽에서는 사회화가 문제가 되는데 이 친밀성이 이 공공성하고 연결되려 그러면 이 공동화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집단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겁니다. 이 과정 설계가 없으면 아마 주민자치이든지 정부 정책이든지 간에 이 공공에만 초점을 두고 이게 간과되거나 이 둘이 간과되면 이제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제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오해가 많은 게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땐 고대나 중세나 근대 놓고 봤을 때 고대는 그냥 국가가 주민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되면서 중간에 봉건 제도로 인한 단체가 생깁니다. 이때 국가가 위임권 부여하고 이 자치단체가 주민을 다스리는 이 전통이 단체자치 전통이고 이제
근대 와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자치단체를 형성하고 국가에 민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주민자치적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 요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을 지방자치 요소로 일본 사람들이 평가를 내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자치는 지역중심 이론이고요. 주민자치는 주민중심 이론인데 미국이나 스위스는 주민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이나 일본은 지역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이 둘 다가 아예 제도 속에 잘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들 하면 한국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일본 형태로 따라가는 게 분리입니다. 일본은 단체자치, 주민자치 분리. 근데 여기 같이 통합하는 게 옳으냐? 아주 강력하게 통합하는 게 옳으냐? 이런 이제 것들을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려고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공공성과 친밀성, 우리 있었느냐 놓고 봤을 때 공공성은 규입니다. 친밀성은 약이라고 봤을 때 규약인데 이 규는 수령 향약은 이제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냥 만드는 향약입니다. 본인 규칙입니다. 이거는 뭐 성과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 합계인데 이게 양반하고 상민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상하 합계 만들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약으로만 관계 구성됐던 총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약 형태가 친밀성을 만드는데 유효하지 규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더라. 그러면 규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subsidiarity, 보조성 원리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게 옳더라.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읍면동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관치도 아니고 주민 자치도 아니고 양쪽에 결합된 형태를 했고요. 통리는 주민 자치를 했습니다. 향락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본이 와가지고 완전히 관치로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현재 한국도 지방자치 읍면동도 관치고요. 통리도 관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선만큼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는데 일제가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정체제를 지금 행정안전부는 아주 죽도록 고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인식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펴보면 시도 시군구는 의회도 있고 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제 요소를 갖췄습니다. 읍면동은 행정보조기구, 통리도 행정보조기구, 이렇게 기관, 기구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려 민주적이래야 될 읍면동 통리를 완벽하게 행정 독점체제로 만들었다. 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설명드렸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면동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구 없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영향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사회자본이 유지가 확대 재생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사회자본이 확대 재감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회자본을 확대 재소멸시킨다 그럴 정도로 정말 참 너무 몰상식하다 이렇게 밖에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마저도 관치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할 때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없었고 정책적으로도 그냥 일방적으로 도입했고 주민자치 현장에 대한 고려도 없이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우리 조선 향락이 있었고 일본 정례회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향락은 이때 일제가 시작되면서 맥이 끊어지고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전되자마자 살려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이때 조선 향락을 따라가도 안 되고 일본 정례회 따라가도 안 되고 일본이 이때 시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다 배워와야 됩니다.
남의 거 배우는 게 낫습니다. 배워갖고 와서 한국 주민자치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이치현도 다녀왔고 다음에는 이제 요코하마를 갈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도 이제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해가지고 둘 다 헛발질해서 실패했다. 유의미한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그 주민들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는 연대입니다. 수평적인 연대입니다. 이때 연대를 하는데 개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정대하는 거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정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비전이 없으니까 정부는 연대 자체를 금지해버리는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위 집단이 개입하는 거는 질서를 교란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한데 실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공무원들이 다 뺏어가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치국 평천화 원리 친공공 했을 때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이 정책에 반영됐을 때 비로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가 가치가 더 있을 때 이 부등호가 성립되며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보다가 낮은 원가를 투입해야 정부가 정책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는데 자, 이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 어떤 사회적인 가치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정책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원가는 동기나 역량이나 헌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형자산, 유휴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포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적 함의로 봤을 때 이거 베트남 사회자본입니다. 이제 이게 본딩, 브리징, 뭐 링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가 우리 없습니다. 아직. 이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실제 본딩 이거는 주민자치회 쪽이고 이제 브리징 같으면 지방자치고 이게 링킹 같으면 이제 국가로 가는 어떤 이런 경로를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셜 캐피탈은 소셜 캐피탈대로 놀고 주민자치 정책은 주민자치 정책대로 놀지 둘 다 연결이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밀성이고 공동성이고 공공성이 되더라. 제가 이제 이거 봤을 때 이제 또 정리했던 거는 국가가 프렌두시, 시도가 프렌두시, 시군구 프렌두시, 읍면동 이제 통리 반할 때 통리에다가는 이제 통리가 그냥 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가 프렌두시 할 수 있는 이 여유를 주고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읍면동이 개입하면 안 되고 읍면동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군과 개입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서브시디어리티 원리인데 이 서브시디어리티에 관한 연구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학술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서브시디어리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대성 원리입니다. 이게 통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리가 하려 그러면 통리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하지 않고는 통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합니다. 아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연대를 허용하는 게 문제인데 한국은 주민들 간의 연대를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자, 공무원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라고 그래 놓고 회원 없애. 회원 없어. 회장, 위원, 동정이 찍어. 이게 이제 완전히 연대성을
연대성, 보조성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데 관해서 이제는 학계에서도 좀 목소리를 좀 높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는 주권자가 맞습니다.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도나 시군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원입니다. 근데 읍면동 통리에는 주민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해서 이 부분이 다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 단계들이 조화롭게 가는 그런 어떤 헌법 체계를 이번에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될라나 저도 이제 참 걱정이 큽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친밀성, 공동성, 이제 공공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친밀성을 형성하고 싶어도 읍면동은 지금 인구가 서울은 2만, 지방은 면에 거리가 2km 떨어져 있고 3km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납니다. 근데 이거에 관한 어떤 이제 근거를 찾으려고 여러 사람 도시계획학자들은 거의 다 언급했습니다. 찾아봤는데 덤바 개수가 있어가지고 봤을 때 이 절친은 5명, 친한 친구는 15명, 좋은 친구는 50명, 그냥 친구는 150명, 아는 정도는 500명, 이름만 아는 거는 1500명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은 15명에서 50명 요 사이 그냥 친구 사이로 반을 구성하면 친밀성이 반 정도 친밀성이 형성되고 통리는 제가 보기에는 150명에서 500명 이 사이에 형성을 하면 친구, 지인 이런 걸로 친밀성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 친밀성도 2단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때 친밀성을 형성하면 이 친밀성이 공공성의 자산이 되지 친밀성이 공공성을 해치는 우려 때문에 친밀성이 저해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분석했고 이거는 이제 뇌과학 심리학자들이 한 겁니다. 이런 것에 관한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문제 제기했습니다. 자, 친밀성 방법론을 이제 하려고 해보면 뭐 삼각 이론, 사회 침투 이론, 자기 확장 이론, 애착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는 주민자치회 읍면동 만일 통리 같은 경우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통리에 줘야 됩니다. 실제 향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 노동, 의무, 병력 의무 있듯이 통리회 의무도 좀 이거 본인들이 설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제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성과 공공성 놓고 봤을 때 이제 공공성은 본인들이 공공을 실천하려 그러면 보조성 원리를 준수할 때 이 친밀성이 공공성의 자산이 되고요. 이 친밀성이 공공성을 친밀성이 연대성을 가질 때 이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친밀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는 친밀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부 중앙부처는 자기네들 이익만 하고 시군구도 자기네 척만 얘기하지 이 친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성을 배려도 하고 이제 더 키우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공공성과 공동성과 친밀성이 있을 때 요 공공성과 친밀성 관계만 오늘 주로 살폈는데 친밀성과 공동성 관계도 많이 살피고 이 공공성과 공동성 관계도 살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거는 친밀성 선차로 해서 공공성을 만들고 공동성 만들고 어떤 데는 공공성을 선차로 해서 친밀성도 만들고 공동성도 만들고 어떤 데는
이 공동성을 선차로 해서 두 개를 만드는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앞으로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거나 법제도를 만들거나 무슨 제도를 만들 때나 정책을 만들 때 이 친밀성을 무시하면 그 정책은 반쪽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친밀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 이제까지 보기에는 이 정책 만들 때 가장 성공했는 거는 그 여성단체연합이 추진했던 여성지표입니다. 예산에도 성차별 인지, 성인지하는 지표 만들듯이 우리도 친밀성 지표를 이제는 정부에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아주 외람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자치와 공공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회화 문제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굳이 이제 대학하고 연계시키면 제가 문제는 개인의 사회화와 개인의 도덕화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제가라고 보고요. 그다음 치국은 집단 도덕화가 집단 사회화가 이루어졌을 때 치국이라고 보는데 자, 정부 정책이 개인 도덕화를 포함하느냐는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개인 사회화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지표 같은데 지금은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에는 저런 조항이 들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살펴보면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지만 이런 사회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주민자치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욕구 5단계에서 쭉 올라가면서 생리적 욕구에 잡혀 있는 분은 잘 먹는 게 우선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혼자 잘 먹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여기다 중점을 두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도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하되 이 비중이 작을 따름입니다. 먹고 사는 비중 크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잘 사는 게 중요해지고요. 이때는 계속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생리적 욕구는 졸업했습니다. 이제 이때도 자아실현 욕구도 있고 다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올라가면 이제는 자아실현 욕구 올라가면 잘 노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사는 거 먹고 사는 거는 해결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가 이제까지 잘 먹는 문제만 얘기해도 틀렸고 잘 사는 문제만 강조해도 틀리고 잘 노는 문제만 해도 틀립니다. 이 세 가지가 지역 근린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문화로 정착됐던 게 조선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유럽도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문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잔뜩 문제만 제기해놓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창적인 발표를 해서 고맙습니다.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최응석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최영석입니다. 제가 토론문이 여러분도 갖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데요. 토론문을 작성할 때에 제가 받았던 발제문하고 지금 발제문이 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참 그러니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 발제문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분량도 늘고 내용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이거 갖고 고민하고 연구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가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착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걸 다 소화할 수는 없어서 여하튼 토론문에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대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그리고 깊은 성찰을 담은 발제문이고요.
특히 친밀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른 데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이 것이고요. 그리고 친밀성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이 뭐 자칫 뭐 부패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인 친밀성이라고 그냥 클로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약간 게마인샤프트적인 친밀성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동그라미 세 번째에 친밀성이 예를 들어서 서브 거버먼트 수준에서 그건 이제 국가 수준의 현상이거든요. 하위 정부나 뭐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책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반 정책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건 약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친밀성, 제가 그 말씀은 뭐냐면 친밀성이 이게 이제 근린에 주로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그게 친밀성의 일종의 이 relevance 할까요? 그게 좀 떨어지는 거로, 없어지는 거로 보셨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이 세 층에 다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성도 근린에 가면 소지역주의 같은 게 공동성으로 작동하고요. 그리고 국민 국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피니션이 하나의 스테이트를 만들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이거든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제 시스템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는 이 민족이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소련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거의 뭐 하나의 그냥 그 민족처럼 돼버렸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시작은 이데올로기고 소련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깨지니까 그냥 바로 국가 자체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범아랍권 국가주의 같은 경우인데 하여튼 이때의 아이덴티티하고를 우리가 그러면 친밀성의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로커스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근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보다 좀 큰 곳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성이 존재해 마땅한 곳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 근린이라 그래도.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게 그 세 가지 개념이 로커스하고 딱딱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요. 약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내진 친밀권, 공공권, 공동권, 공공권 이란 개념을 주셨는데 이게 경험적인 개념인지 규범적인 개념인지도 약간 좀 저로서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아이디얼 타입 개념이 아닌가. 예를 들어 막스 베버가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이 규범적인 거다, 경험적인 거다 그걸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프러시아 뭐 군대를 받고 뭐라고 그거 보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 생각은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것을 조직의 형태로 해서 가장 레셔널리티가 크리스탈라이즈된 발현된 형태를 생각해 보면 뭐일까? 그게 사실은 아이디얼 타입 뷰로크라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떤 석각 같은 분한테 사실 귀로 들었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그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얼 타입에 가까운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여하튼 규범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럼 아이디얼 타입이면은 아이디얼 타입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데피니션의 문제죠. 그것도 좀 더 이 정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 이것도 제가 약간 그러니까 세 개 이렇게 겹침을 이렇게 하신 거. 요게 제가 약간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겹칠 수도 있지만 적층하는, 그러니까 네스팅하는, 하나를 인클루시브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인클루시브하게 가도 예를 들어 친밀성을 공동성이 덮어 씌우는 식으로 가도 친밀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두 레이어가 서로 상호작용하겠다. 마찬가지로 공동성과 공공성도 상호작용하겠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겹침이 생기는 것하고 또 겹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겹치느냐, 그리고 네스팅이 생기느냐, 이 모습이 사실은 국가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심지어는 정책 분야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주는 함의가 예를 들어서 초기 바이킹 사면은 가족들끼리 모임, 가족 대표가 모여서 만든 일종의 우리가 의회 제도의 근원을, 그러니까 빈센트 오스트롬 같은 교수가 그런 얘기 말씀하거든요. 의회 제도의 기원을 그런 데서 찾아요, 기본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공적 규율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족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공동성하고 친밀성의 일부 겹침이 있고 여전히 친밀성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작동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너 유죄야 무죄야 그걸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했거든요. 그게 배심원 제도가 됐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관료 제도가, 그 판사가 관료거든요. 시험 잘 보고 머리 좋다고 똑똑하고 시험 본 사람들이, 패스한 사람들이 너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공공성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발전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근데 이 영미권에서는 배심원 제도 쓰거든요. 그럼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가족들 모임에 그들 대표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 경우에 이제 여하튼 이게 적층이냐 겹침이냐 이런 게 그런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정책의 분야에 와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초중고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적층이 있지만 공공성이 완전히 다른 걸 포괄해 버리고, 우리 사실 주민자치 이것도 보면은 법제도가 그 모양으로 돼서 완전히 그걸 다 포괄해 버린 그런 모습인데, 안에서는 스트러글 하지만 위로 배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노동정책 이런 거 보면은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의 겹침의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분야를 보면은 그 안에서는 공공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게 공동성을 다 겹치고,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진 못해요. 공동성이 여전히 있고요. 친밀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침만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교육이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하고 예를 들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서로 그 모습이 다릅니다. 겹침하고 네스팅이. 그래서 이게 여하튼 국가마다 아니면 정책 분야마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만약에 이 복지 쪽을 하겠다, 교육 쪽에다 관여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면은 요 겹침의 모습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전히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괜찮죠? 2분이면 끝납니다. 예. 이게 이제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간의 되먹임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선순환의 피드백 구조가 만들어질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밀성을 언제나 먼저로 보시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고, 여하튼 그 피드백, 되먹임 구조가 있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하고 요 친밀성 저거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이 주민 관치가 되면서 사회적 자본을 거의 없애버리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죠. 일제 강점. 그 멀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근래에는 IMF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큰 이벤트였고, 그게
주민자치에 상당히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과관계도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교수가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제가 아까 육동환 시장님께서 행정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행정학 과목과 또 행정대학원으로 인해서 제가 또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 교육도 시키고 저도 또 삶을 잘 영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강호 회장님은 제가 논문을 쓸 때,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으로서 저한테 많은 조언도 주시고 또 지금도 평생 학습 차원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좋은 책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발표문을 제가 100%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어렴풋하게 그런 취지를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렴풋한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토론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근린, 지방,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근린은 친밀권, 지방 권역은 공동권, 국가 권역은 공공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권역에 유교의 대학에서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적용하여 공동체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셔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는 정치 지도자나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질이나 덕목으로 원용될 때가 많은데 발제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 권역부터 시작하여 제가 치국 평천화와 연결하였습니다. 결국 이 주제는 우리가 권역 층위별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각 권역별 공동체의 가치와 더 큰 상위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각 권역별로 나타나는 가치관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권역별 가치관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은 3강령과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강령과 8조목 가운데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시는 개인적 역량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제가 치국 평천하는 상호 의존된 관계망 속에서 발휘되는 공공적 역량 또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개인적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다음 공적, 관계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따라야 할 두 가지 윤리 원칙으로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이 상반되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을 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친밀성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제자는 근린의 특성을 친밀성으로 규정합니다. 이 공간 영역은 개인적 친사회성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대받는 덕목도 개인적 친분입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인 니콜라 라이하니는 근연도가 더 가까울수록 친밀하고 협력에 유리하며 갈등의 범위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협력은 주로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집단 결속력 관점에서 보면 근연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에 비해 결속력이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엄마와 아이의 애착 형성은 매우 강하여 장래 성인기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의 부작용은 개인적 친분이나 친소관계를 법 적용보다 우선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지 조직에서 일어나는 지연과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가족관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는 종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재직 중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에서 한 나라의 번영과 경쟁력은 경제적 자본에 대하여 문화적 요인, 즉 가족 공동체를 넘어 사회 공동체의 미덕에 기반한 신뢰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배신자는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더 큰 단기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재수의 딜레마 상황이나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 집중적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집단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규범에 갇혀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도는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이지만은 규범의 우리, 즉 카스트 제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지배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넷째, 공공성입니다. 이 영역은 가족이나 집단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국가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각양각색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케인스는 자유방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실업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은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사회 운영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데런 S. 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에 의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독재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법가의 사상과 육아의 사상이 그 나라의 통치념으로 번갈아 가면서 혹은 융합하여 적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를 이해하고 앞날을 예측하려면 법가와 육아의 사상적 진동의 관점에서 보라고 합니다. 한편 조지퍼 슌페트는 정치 제도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국가를 전체주의적 성향을 지닌 국가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 국가, 목적론적 국가로 대별하였습니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이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의 지배적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치 세력을 가리켜 시장형 보수라고 합니다. 반면 국가주의 국가론을 주창하는 세력을 이념형 보수라고 부릅니다. 유시민 작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념형 보수에서 시장형 보수에 걸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 정의를 국가가 직접 실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전체주의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해법으로 성문화된 사회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헌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권역별 주요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권역별 가치관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두고 수신의 비중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육을 개인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 암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8조목 중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은 모두 생각을 장려하는 조목입니다. 고려대 건대봉 박사에 의하면 서예 유승용은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하는 일반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하는 학위사 위주의 학습 방법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대로 배움의 중요성 못지않게 생각하지 않고 배우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밭을 다스린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진화 심리학자에 의하면 교육은 공동체가 이익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협력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인간 본질적 측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의존된 세상에서 혼자서 암기하고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개인적 승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입니다. 교육이 개인적 승리를 넘어 공공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사 구조 및 교육 과정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우 관계를 경쟁 중심으로만 유도하지 말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스며들어가도록 교육의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제자는 가정이나 이웃이 가장 친밀한 협력 공동체의 출발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도 협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협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겪은 가정폭력, 가족 구성 간 불화, 부모와의 불안 애착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삶에도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 가정 양립,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의 건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평론가에 의하면
1960년대 존슨 정부 시절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지원 예산 정액이 결과적으로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흑인 가정의 이혼율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의 온정주의적 가부장적 역할이 지나치면 가정적으로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발제자는 친밀성이 대의나 큰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배타적 내집단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직 내 사조직이나 파당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단기적 파당적 이익을 우선시할 때 협력이나 신뢰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운영이 엄격한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개인적 친밀성이 잘못된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아이히만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집단 사고 역시 합리적 소수의 의견이 배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수기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친밀성에서 오는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배신을 통해 단기적, 개인적, 파당적 이익을 챙기는 사례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신, 무임승차, 공유주의의 비극과 같은 사회적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래전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알렉시 더 토커빌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의 상속제도, 교육제도,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자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는 미국인들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에 익숙한 프랑스 사람들과 달리 주민 참여에 기반한 소규모 자치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격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각 분야에서 이러한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신을 담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운명을 실천한다면 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사직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쭉 그 발제문 중에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이제 흐름이 그동안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그 주민자치가 이제 국가의 그 압도적인 영향력, 국가의 어떤 뭐 적극적인 뭐 개입이라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이제 국가가 자치 영역까지 들어와서 모든 걸 이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뭔가 조금 이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해방이 민주주의 시대에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조선 시대에는 이제 통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자치의 그 영역이 상당히 조금 이제 쉽지 않다. 그걸 이제 많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저희가 민주주의 분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권은 이제 뭐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상당히 레토릭에 그치는 일종의 그 단체장 자치, 뭐 행정기관 중심의 자치, 공무원 자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또 시민운동가를 위한 자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이제 그 국가라든지 위에 그 행정 권력이 이제 자치 공간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들어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자치 공간 내에서도 또 국가라든지 이제 행정기관이 들어와서 뭔가 해주기를 하는지, 그런 뭐 내부에서 상당히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그 국가라는 그림자가 이제 쭉 우리 일상생활까지 깊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공간적 차원에서도 느낌이 그러고 있고, 이제 뭐 공간 차원이 아니라도 정부의 각종 규제, 저희 개인적인 일종의 그런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뭐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정부 규제가 이제 국가의 그 공공이라는 이름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이제 제약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거는 저희 자치 공간에서도 굉장히 이제 숨쉬기 힘든 아마 그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인의 그 자율이나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자율, 독립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하고 그 지금 주민자치에서 이야기할 때 그게 일종의 이제 개인이 모여서 만든 또 주인인 자치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그 단위, 그러니까 개인의 단위하고 주민자치로서 갖고 있는 단위 이 둘 다 지금 위에 국가나 행정 권력이 세게 들어오면 다 이제 피해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개인으로서 자율성이 존중이 되고 좀 보호가 되면은 자치 공간이 확보될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두고 봐야 될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그런 의문이 좀 있고요. 어쨌든 일관되게 조금 저희 주민자치가 상당히 이제 그림자 국가라는 그런 조금 별로 느낌이 안 좋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압력 속에서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국가가 센 요인도 있지만은 자치 공간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갈등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그 힘이라든지 국가가 들어와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일종의 모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저는 뭐 그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추가로 계속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이 주민자치의 그 스케일하고 이제 유닛 이런 걸 이제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조금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국가하고 중앙 그다음에 지방 뭐 시군구에서 읍면동에 쭉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행정 단위의 그 스케일이나 유닛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 이제 그 인구가 상당히 여전히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규모 주민자치 적정 규모가 교회 같은 거는 보니까 한 목사님 기준으로 하지만 한 300명 정도 그래야 이제 목사님이 300명 다 식사도 하고 악수도 할 수 있고 인터랙션이 되니까요. 주민자치도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아마 한 500, 1000명 넘어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또 요즘 사이버 이런 게 또 유행하니까 뭐 10,000명 단위에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좀 배울 게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회장님은 예. 회장님이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파브릭 리스 그 개념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파브릭 리스의 기본 속성이 이제 저도 아까 주민자치 영역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 적용되는 거 시군구에 적용되는 거 주민자치에 적용되는 파브릭 리스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런 건 저희 학술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고 끝으로는 여기 이제 아까 저기 그 욕구를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작동이 되려면 욕구 이런 게 필요한데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자아실현 욕구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 쪽에서 서로 인정, 상호 존중을 해주면 이게 잘 작동이 되는데 뭐 조금 뭐 돈이 많거나 좀 많이 배우거나 또 파워가 있으면 이제 무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가 이게 사이가 벌어져서. 그래서 서로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잘 주민자치 관점에서 조금 지혜로운 솔루션이 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조금 추가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주민자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많이 이것저것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건보다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맞추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행정학 회장님께 좀 빨리 줄여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여 분 남은 것 같아서 우리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한 3분 정도 말씀하시고 근데 한 분당 뭐 3분 이내 2분이면 사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2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발제자가 잠깐 한 3분 정도 말씀하시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여기 서로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 말씀하시고 네, 그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입니다. 네, 저는 그 우리 전상직 회장님 발제자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행정학과의 이무영 교수께서는 공공성의 이해를 강의하시거든요. 물론 행정철학도 강의하시지만 공공성의 이해를 10년 전에 개설하셨고, 저는 10년 전에 같은 시기에 공동자원관리론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무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공공성은 영어로 하면 퍼블릭 니스죠. 퍼블릭 니스고, 저는 그 공동자원관리론을 개설한 이유가 영미에서 말하는 퍼블릭 니스는 우리가 한문에서 말하는 공공성을 담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우리 회장님께서도 공공성을 드러날 공자에다가 다 함께 공자에다가 성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앞에 카먼니스를 또 다 함께 공자의 공동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불만이 그거거든요. 그 카먼니스를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고 졸업한다 하는 의미에서 공동자원관리론을 개설했는데, 제가 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그 공공성 할 때 한문 뒤에 있는 그 다 함께 공자하고, 아까 공동성 할 때 다 함께 공자는 동의 반복어잖아요. 그럼 공동성하고 공공성 할 때 그 동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영미에서 사용하는 퍼블릭 뉴스는 공적성으로 번역해야 된다. 앞에 있는 드러날 공자에다가 공적성으로 번역하고, 이제 그 공동체성은 이제 카먼니스로 우리가 번역을 좀 그 대치를 하고, 그래서 공공성을 합해가지고 퍼블릭 카먼니스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퍼블릭 니스가 아니고 퍼블릭 카먼니스. 그래서 공동체 공유자원관리론이 이제 앞에 공동체성은 이제 친밀성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자원관리론은 이제 공동성인데, 공동체성과 공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세계에서의 자원관리,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의하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공성이 퍼블릭 니스로 영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시죠. 빨리 말씀 안 하시면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예,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은 저기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아유, 부족한, 서둘러서 그냥 미리 원고도 잘 못 챙겨드렸는데 논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영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이제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에 관한 적층화 문제. 이게 실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인식론적인 접근하고요, 존재론적인 접근이 틀립니다. 인식론적으로는 구분을 먼저 해놓고 이제 접근을 해보고요, 존재론적은 이거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한 거를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그래프로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정광호 교수님 리터러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해석학 영역이거든요. 이제 가다머나 리퀘르 같은 사람들이 했던 해석학 영역인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키는 철학적인 어떤 이 작업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또 지도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속을 이익 카르텔,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조직에 관해서는 실제는 제가 이 그림 안에 포착을 다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도 이제 다 관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에 관한 이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저도 지적했는데 교수님께서 더 깊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계속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회자본 문제하고도 이제 관련해서 이 사회자본 문제에 관해서 이제까지
그 사회자본이 좋다라고만 돼 있고 뭐 해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좀 깊숙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 정시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제가하고 치국의 관계가 이게 그리스하고 중국이 틀립니다. 그리스는 가정을 완전히 버려야 치국이라는 폴리스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제가의 제자하고 치국의 치자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원리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치국이 조금 더 이후 시간적으로는 후라 그러지만은 원리가 같다고 보거든요. 그 차이를 이제 짚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교에서 제가에서 부자 관계하고 치국에서 군신 관계가 같다고 보는데 그럼 제가에서 아버지 영역이 군신 관계에서 신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교 학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중국 문헌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 교육이 신분화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나 고시나 뭐 의사 자격증이나 이게 다 신분화돼 버리거든요. 이 문제가 주자가 얘기하던 과거 제도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문제 아직 우리 극복 못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신분화되는 거. 이 문제에도 좀 앞으로 친밀성 관계에서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밀성 조직이 자산인가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그 상위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 친밀성을 잘 활용하면 자산인데 못하면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정광호 그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자치하고 국가하고 간에 그 이제 국가가 자치에 침투하고 자치가 국가에 침투하고 하는 여기 이런 어떤 관계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학회를 2006년에 만들 때 그때 자치가 아나키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치는 제일 처음에는 아나키에서 출발하지만은 결국은 국가를 지향해야 됩니다. 국가 내 자치지 국가 밖의 자치는 아니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요 다음번에 언제 아마 철학하시는 분이 오시면 이 아나키 문제를 한번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아마 학술적으로는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치가 친밀성이 있으면 국가가 공공성만으로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공공성이 소화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성과 공공성의 이 관계도 좀 더 최홍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행정학이나 자치학이나 같은 영역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제 살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민자치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인데 이제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뭐 규모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정 욕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문제인데 옛날에 인정 욕구 우리 풍습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식 해주는 게 인정 욕구 다 어른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좋은 일 하면 명예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그 옛날에 촌계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제가 보기에는 군대 회의보다 더 심합니다. 개인 발언 기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대건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신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은 친밀성을
국가 공공정책에 포섭해달라. 공공성이 친밀성을 놓치면 절름발이 정책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념적인 이제 혼란이 조금 있고요. 단지 제가 일본의 공공정책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일본의 공공정책은 사와 공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이제 공공을 다뤄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공공에 관한 책들은 조금 뭔가 이 설명하는데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눴을 때 그냥 친밀성하고 친하고 그제 함께하는 공하고 두루공하고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써봤는데 제가 그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간 개념도 얼마든지 있고 이런 것들을 인식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존재론적인 접근은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 좀 가르침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일본의 공공정책이나 그 미국이나 영국의 퍼블릭 필라소피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선생님 이제 한번 다음에 이제 네, 끝나고 연구하죠. 뭐. 나중에 하시죠.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1분 남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오늘 세션의 주제가 국가행정 지방자치 역동적인 관계인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지방도 시끄럽습니다. 지방도 각 춘천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 자치 부분에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나머지 역량 기대되는 게 주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것이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운과 관련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주민자치 모델링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실제로 의미가 있는 세션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서구문헌 가지고 주로 이 개념화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동양적 기반 그 대학의 삼각령 8.5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링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그 고유한 그런 모델링을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발제하신 회장님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토론자들께서도 굉장히 유용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